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검은 개의 시체가 무당을 이상하게 만든다. 나 어릴 적에 살던 동네에는 무당이 한 명 살았었다고 한다. 물도 빠지지 않는지 쪽빛 파랗게 들인 치마를 너울너울 휘저으며 산이며 글로 쏘다니던 그 무당은 예전엔 선뜩하니 당겨 묶은 머리칼만큼이나 신기가 영험하기로 강원도 제일이었다고 한다. 18살 나이에 한 손은 보침을 한 손은 짐을 메어놓은 나귀를 끌고 마을에 들어왔다는 그 무당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장이 내어준 폐가를 나무 기름을 먹여가며 한나절 만에 근사하게 단장해 놓은 여걸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채 스물도 안 된 그 무당이 성원은 했는지 가족은 뭘 하나 궁금해도 그저 막상 그 무당 앞에 서면 한없이 기가 죽었을 만큼 그 기세가 남달랐다. 무당은 인근 동네에서도 찾아와 행상을 펴는 5일장. 그 한 귀퉁이에 돗자리 하나 펴놓고는 오려는 말도 없이 앉아 점괘를 봐주곤 했다. 사실 처음에는 보려고 해서 본 사람은 없었다. 지나가다 문득 옆을 보면 새초롬하니 눈꼬리만 바싹 올라간 그 무당이 부채로 입가를 가리고는 바깥창반 오입질이 보통이 아니시구랴. 한마디 던지면 누가 끌어다 앉힌 것처럼 스르르 주저앉아 점사를 보게 되었을 뿐. 그리고 그런 무당이 마을에 온 지도 40년이 넘어 육순이 다 되어갈 때의 일이다. 어째 점사가 예전 같지 않다. 후닥거리가 시원치 않다 등등 점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필이면 그 해에 크게 흉년이 든 것도 한몫했으리라. 봄녘의 마을에서 돈을 모아 굿도 한 판 벌였겠다. 원래 같으면 벼 이상 나탈이 하도 굵어 흙을 못 볼 지경이었는데 이젠 이게 볕줄긴지 갈대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이었다고 한다. 농사로 밥 벌어먹는 일이 않게 본디 사람 일이 하나면 하늘이 아홉을 하니 굿 한 번 했다고 어쩔 수 있는 일도 아니련만 뱃속에 들어갈 게 없으니 오일장한 귀퉁이에 궁둥이만 척 빼놓고 앉은 무당이 보기 좋을 리는 없었던 것 같다. 본래 사람 마음이 그럴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남자아이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생겼다. 동네에서 자그마한 가게 겸 식당을 하는 김씨네 막내똥이었다. 이제갓 6살 나이의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으나 하필이면 누이 2명이 고무줄놀이에 넋이 나간 사이 어느샌가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김씨가 딸년들 둘의 종아리에 피가 보일 지경으로 매를 치는 사이 김씨의 부인이 허겁지겁 무당네를 찾아갔다. 순경이며 마을 사람들도 진작에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신발 한 짝도 찾을 수 없었던 탓이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양 부채로 입 주변을 가리고 있던 무당은 방울과 목함을 들고 고수를 대동하여 집을 나섰다. 동네 입구 근처의 선앙당에 자리를 펴고 앉은 무당은 곧 큰 소리로 북을 치며 판을 벌였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무당이 목함에서 작두를 꺼내더란 것이다.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게 희한하다는 이유가 뭔가 아니. 본디 그녀는 장군신을 모시는 무당이 아니라 아기신을 모시는 동자 선녀였다는 것이다. 칼날을 타고 애끼를 물리는 일은 장군신이 하는 일. 아기신은 보통 기륭을 점사하고 앞날을 두루 살피는 신이기에 무당은 그때까지 작두를 탄 일이 없었다. 작두는 그저 보기에도 선뜩하니 날이 살아 희게 빛을 갈라놓는 것이 바른커녕 나무를 가져다 대도슥 자일 것만 같았다. 동네에 유지며 어른들이 금세 모여 저게 어쩐 일이냐. 생전 저런 일 없던 사람이 운운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무당과 오래 호흡을 맞춰온 고수도 얼굴이 납덩이처럼 굳었다. 방울을 들고 펄쩍펄쩍 뛰며 경을 외던 무당이 어느새 여보란 듯이 작두 위로 훌쩍 뛰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새된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찔한 광경이었으나 무당은 어디 자기 집 마당이나 밟는 양 버선도 안 쉬는 맨발로 아까보다 더 크게 뜀박질했다. 저기 선약계의 존귀 옥신 우리 어르신. 원년 금일에 뜀도 채 못된 아가 하나가 사라졌으니 찾아주시고. 방울과 북이 한참을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 경이 멈추었다. 방울 소리도 북 소리도 딱 멈추고 선앙당 천 날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다. 사람들 숨소리까지도 누가 목덜미라도 틀어준 것처럼 멈춘 그때 무당의 입에서 생전 처음 듣는 낮고 축축한 여자 목소리가 주르륵 흘러나왔다. 찾았지 진작에 찾았지 우리 김씨네 아가 진작에 찾았지 배줄까? 응 배줄까? 본디 아기신이 들리면 눈이 쫙 감기고 앵앵의 우는 소리부터 내었던 무당이 마치 전혀 딴 사람인 양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부들부들 떨며 말을 이었다. 길산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선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뎌 죽었다. 죽은 지 벌써 반나절이 넘어 짐승이 뜯어먹은 지 오래다. 라고 말했다.
듣기에도 소름 끼치는 내용인지라 본래 성격이 불같은 김씨가 대번에 멱살이라도 잡을 만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이를 찾아달라고 나선 부모조차 입이 안 떨어질 정도로 끔찍하고 흉흉한 기운 같은 것이 무당을 휘감아 돌고 있었다. 왜 줄까? 왜 줄까? 하며 어깨를 들썩들썩하는 무당에게 그나마 정신을 좀 차린 마을 이장이 그럼 애 장례라도 돌보기 몸이라도 쳐져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칼날 위에서 몸을 떨던 무당이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획 들었다. 흰자 아래에 핏물이 고일 정도로 눈이 뒤집힌 무당이 누가 입꼬리를 잡아다 당긴 것처럼 입술이 갈라지도록씩 웃더니 그래 봐줘야지. 우리 아기 여기 있지. 하고는 갑작스럽게 허리를 푹 꺾었다. 우액하는 소리와 함께 무당의 입에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60 다 된 노인네 몸뚱이. 하도 앙상해서 광대 밑으로 그늘이 살뼘을 질 법한 그녀였으나 쏟아지는 욕지기는 못해도 양동이 4-5개는 채울만 했다. 아이 가진 부모들이 홍비백산하여 애들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 소란도 그런 소란이 없었으나 그 사이로 누가 도끼라도 꽂은 것처럼 장내를 쫙 가르는 곡이 터졌다. 동이야. 끔찍한 광경에 구역질을 하는 사람이 4-5명은 되는 가운데 김신의 부인이 무당이 쏟아낸 투사물을 헤집고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손가락 마디에 손톱만 한 점이 있는 아이의 엄지였다. 꺽꺽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김신의 부인이 눈을 까뒤집고 기절했다. 그제야 사람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다. 빗물들 사이로 뼈 조각, 살점, 아기 옷 조각, 똥위의 안악 몇몇은 그대로 뒤로 넘어가고 다 큰 장정들도 행여나 닿을세라 구르고 치우며 뒤로 물러나기 바빴다. 김씨가 아내를 돌보러 뛰어나왔으나 그도 핏물에 발이 미끄러져 바닥을 굴렀다. 그리고 그 뒤로도 한참을 더 속을 개우던 무당은 또다시 어깨를 들썩이며 찾았지. 봐라 내가 여기다 찾았다. 손톱 반쪽도 안 떼먹고 다 찾았다. 라고 말했다. 입가에 핏물을 줄줄 흘리던 그녀는 그리 말하고는 휘청 몸을 옆으로 획기챘다. 누가 휘두르기나 한 것처럼 작두가 무당의 허리와 목을 갈랐다. 나중에 고수가 말하길 신기가 다 떨어진 무당이 어느샌가 조금씩 이상해졌었다고 한다. 아기신을 모시는 신주단지가 사라졌고 집에 날부치가 점점 늘어났으며 안채에서 고수가 쉬고 있으면 건너방이 신당에서 밤이 새도록 기이한 곡소리가 났다고 했다. 고수가 차라리 점사를 접자고 말도 건네어 봤으나 마치 새댁처럼 진하게 입술연지를 바르던 무당에게 된소리로 욕을 얻어먹기도 했다는 것이다.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야 어림에 보길 아기신이 다 떠났으니 일을 그만두었어야 했으나 미련을 못 버린 무당이 아마도 허주를 들였던 것 같다고 했다. 부르면 부르는 대로 와서 회사를 놓고 폐악질을 부리는 괴력난신이 들었나 보다고. 그렇게 고수도 먼 마을로 떠나고 마을 사람들이 흉하게 여겨 무당집을 불태웠는데 신당이 있던 자리 마루 밑에서 깨어진 쌀단지와 송아지만큼이나 큰 검은 개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단다. 무당이 치성을 들이던 선앙당도 그 뒤로 채 1년을 못 가다 시들어버렸다고. 두 번째 이야기, 남이 쓰던 염주. 보통 나는 귀신을 만나는 것보단 가위에 잘 눌리고 범죄에 휘말리긴 하지만 나 자신은 피해가 적은 이상한 기운을 가진 인간이다. 쓸데없이 해맑아서 육의 미수로 그친다거나 모르는 사람이 문 열어달래서 문 열어줬는데 아무 일도 없이 돌아간다거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도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카테고리 자체는 괴담 카테고리가 맞지만 큰 피해는 없었던 소소한 에피소드이다. 20살, 21살, 아무튼 내가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 당시에 난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사회의 거센 풍파 속에 뛰어들었기에 낯선 사람을 굉장히 자주 만났었다. 일 자체는 혼자 하는 일이지만 취미가 일로 발전된 거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일단 사람을 만나서 팔아제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도 그랬다. 취미반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친한 사장님의 지인분으로 박람회 갔다가 처음 만났던 그분은 서른은 가볍게 넘어 보이는 데다 성별까지 남자였기에 어려울 법도 했지만 TMI 전문 오지랖 장인이었던 나는 지인이라 부르기도 못한 남자한테 도둑이 들었다느니 가위에 눌렸다느니 시시콜콜한 집 얘기를 다 늘어놓았다. 내 얘기를 가만히 듣던 그 사람은 내 얼굴을 한참 빤히 보다가 말을 했다. 트래쉬, 점집이나 절은 가봤어? 아니요. 그런 거 보면 안 좋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봤어요. 종교린.
없어요. 옛날에 8년 정도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무교됐어요. 한 번쯤 가보고 싶지 않고 딱히 엄마가 30 전에는 안 가는 게 좋다고 하셔서요.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줄게. 해요. 하면서 까만 팔찌 같은 걸 빼서 내게 내밀었는데 자세히 보니 염주였다. 병아리 콩보다 알이 작고 약간 줄이 헐렁한 게 오래된 티가 나는 염주였다. 자기가 20년 가까이 다니는 무슨 절이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영험하다고 5년 정도 꼈는데 효과가 좋았니 뭐니 하면서 날 주겠다고 했다. 예전에도 자기는 10년 쓴 염주를 남한테 준 적 있다면서 말이다. 괜찮아요. 저도 하나 사면 되죠. 20살이 돈이 어딨다고. 제대로 된 거 사려면 얼마나 비싼데. 나도 이거 5년 전에 10만 원 주고 샀다. 라고 말했다. 솔직히 받기 싫었다. 5년이나 썼으니 표면도 까지고 때가 꼬질꼬질한 게 얼마나 구리겠어. 근데 뭐 어떻게 거절해도 주려고 하더라.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이 많은 어른이 주는 걸 마다하기 쉽겠냐고. 그것도 일 관련해서 만났는데. 정그라면 차지 말고 집에 보관만 해도.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하는 수 없이 받았다. 일단 받았다가 집에 가서 버리면 되지 싶어서. 그렇게 받아서 대충 화장대에 던져놓고 염주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딱히 신경을 안 썼다는 게 맞을 듯하다. 받았던 그때 하루 차고 있었으면 됐지. 뭐 대단한 거라고 계속 신경을 쓰겠는가. 그러다 시간이 흘러 2달이 지났다. 부모님 댁에 갔더니 엄마가 팔공산 갓바위 다녀오셨다고 사탕을 가져가라고 하셨다. 갓바위는 쌀을 시즈를 하면 사탕 몇 알을 돌려줬었다. 그 사탕을 까서 입에 넣으면서 문득 염주 생각이 났다. 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게 갑자기 떠올랐었다. 엄마, 근데 염주가 원래 그렇게 비싸? 나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자기 쓰던 염주를 줬는데 5년 전에 10만 원 주고 샀대.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자기 쓰던 염주를 너한테 줬다고? 뭐, 자기가 진짜 영험한 절에서 염주를 사서 끼고 있었는데 내가 요즘 재수 없다고 하니까 주더라. 근데 엄마가 갑자기 노발대발하셨다. 미친놈 아니냐? 누구냐? 친구냐? 당장 갖다 버려라고 하셨다. 엄마 말, 염주같이 매일 착용하는 종교적 물건은 그게 액을 대신 받아주는 거라고 하셨다. 만약 자기가 쓰던 염주를 남한테 준다. 쉽게 말하면 내 애군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남한테 준다는 거랑 똑같다고 하시더라. 천천히 지난 2달을 복기해봤음. 그게 기억에 남는 일이 그냥 뭐 자전거에 한 번 치이고 넘어질 거 넘어지고 성추행 당할 거 당하고 핸드폰이랑 가방 한 번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염주랑 상관없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네. 근데 왜 기분이 이상할까? 그 사람이 계획적으로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다만 정말 몰랐을까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다. 주기적으로 다니는 절이 있고 염주에 10만 원이나 쏟는다는 사람이 정말 그런 속설을 몰랐을까. 날 때부터 재수 없고 향후 10년은 점집 같은 곳에 안 갈 예정이었던 나를 만나서 일부러 떠넘긴 게 아닐까. 엄마만 아니었다면 계속 몰랐을 테니 나중에 들켜서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거고 나보다 더 전에 10년짜리 염주를 받았다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김밥 할머니. 나는 태어나서 고3 때까지 제주도에 살았었어. 고3 겨울방학이었으니 딱 10년 전 1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해. 이맘때의 이야기네. 고3 수능 끝나고 겨울방학 되면 다들 첫 술 먹기 바쁘잖아. 그늘도 당시 유행하던 중코에서 친구 대여섯 명이 같이 소맥 마시고 노래 부르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어. 몇몇 애들은 방향이 달라서 먼저 가고 문제의 친구 훈이가 중간에 빠지고 나와 다른 친구 한 명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 술도 먹었겠다 친구랑 막 장난도 치고 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갈라지고 한 20분쯤 후에 훈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 지금도 이때 들은 얘기 생각하면 소름 돋아서 그 동네는 잘 안 가게 된다. 훈이는 우리와 헤어지고 가로등이 몇 개 없는 골목을 지나 집으로 가고 있었어. 그 길 바로 옆에는 하천이 흐르고 대부분 조금 오래된 주택이 있는 어두운 골목이었던 걸로 기억해. 원체 겁이 없던 애라 어두워도 범 없이 그 골목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 도착할 때쯤 할머니 한 분이 보이더래. 훈이는 생각 없이 지나쳐가고 있는데 학생하고 불러서 쳐다봤대.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나이는 아주머니, 할머니쯤 되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였대.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 학생, 김밥 하나 사가. 훈이는 술도 좀 마셨겠다. 약간 정신없던 터에. 여기서 김밥도 파시나 하는 생각을 하던 찰나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대. 당시 우린 곡기 풀린 고3이었잖아. 우리가 파하고 집에 돌아가던 시간이 새벽 1시쯤 됐거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어두운 골목에서 김밥을 판다. 여기서부터 그 겁없던 애가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지. 안 사요 하고 태어난 듯 집으로 걸어갔대. 귀신이거나 미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가는데 할머니가 계속 따라오면서 김밥 싸라고 했대. 친구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점점 발걸음을 빠르게 하다가 거의 집으로 뛰어서 도망왔대. 그 할머니도 뛰면서 김밥 사라고 쫓아오고 집에 겨우 도착해서 대문 열고 들어와서 빨리 대문을 잠그고 벽에 붙어서 숨죽이고 있었대. 집에 들어가는 발소리라도 들릴까봐. 그 할머니도 거의 뛰어서 오다가 막 친구가 어디 갔는지 찾더래. 친구는 정말 좁아서 대문 창살 사이로 갔는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 뒤로 불 꺼진 봉구차 하나가 쓱 하고 따라와서 서더니 그 아줌마가 봉고에 타고는 떠났대. 완전 달달 떠는 목소리로 전화와서 얘기하는데 우리도 무서워서 큰 길 따라서 집에 갔어. 그 할머니가 진짜 팔려던 게 뭔지는 아직도 우린 잘 모르겠어. 네 번째 이야기, 화재. 지난 겨울 한밤중 집 근처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불이 난 집과 우리 집 사이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있어. 내 방에서는 그 집이 훤히 보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집은 과거에도 2번 아들이 담배 피우다 부주의로 작게 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방에서 불난 집을 보고 있는데 소란 때문에 잠을 깼는지 어머니가 내 방에 오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둘이서 가까이 가볼 요량으로 사람들이 가득한 도로 대신 고지대에 있는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조금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그 집 2층 창문을 통해 불이 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머니가 문득 한마디 하셨습니다. 2층의 난 불은 좀 이상하네. 자세히 보니 1층은 전체가 활활 불타고 있는데 2층은 방 가운데에 불길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 너머 불꽃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치솟는 걸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소방차는 아직이야? 라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아래를 보니 아저씨들이 물통을 이리저리 나르며 불길을 진압하려 안간힘 쓰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사이에는 저 멀리서 길을 찾지 못하는 듯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2층 불길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보고 있자니 불길은 방 가운데에 멈춰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있으니 소방차 2대가 도착해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랑 구급차도 뒤이어 한 대씩 도착했습니다. 소방대원에게 늦었다며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와 어머니는 슬슬 추워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학교 가는 길에 불난 집을 보니 반쯤 타버려 새까맸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불이 어떻게 난 것인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 집은 이전부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에 집에 있던 건 집주인 아저씨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아저씨가 정신이 이상해졌었나 봐. 매일 밤개처럼 짖기도 하고 집에서 막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더란다. 그러다 어제 집에 불을 지르고 자기 몸에 등유를 끼얹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져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2층에서 새까맣게 타버렸다더라. 라고 말한 뒤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사람이 산채로 타 죽어가는 광경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5번째 이야기, 수호령. 전생에 관해서 우리 누나에게 관련된 우습다고 해야 하나. 조금 신기한 이야기다. 평생 독신으로 살려고 마음먹고 있던 누나가 결혼을 했다. 그것도 상대는 꽤 먼 곳에 살고 있어 원거리 연애를 했다. 부모님은 시집가면 그걸로 됐다. 라면서 만나게 된 계기 같은 것은 묻지도 않았지만 막상 결혼식에서 그것을 알게 되자 깜짝 놀라게 되었다. 참고로 매형은 코시네츠 지방에 살고 누나는 북부 규슈에 살고 있었다. 첫 만남은 코시네츠 지방에 여행 간 누나가 택시 정류소에 있을 때였다고 한다. 우연히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서로 이름도 모른 채
그대로 헤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한해다 공항에서 짐을 맡길 때 누나의 뒤에 줄을 선 것이 매형이었다는 것이다. 대단한 우연이네요. 라며 서로 신기해했지만 그대로 헤어졌다고 한다. 세 번째 만남은 누나가 시코쿠를 여행하던 도중 일어났다. 지방철도로 이동하던 도중 매형이 기차에 올라탔던 것이다. 매형은 출장 중이었고 그제야 간신히 서로 통성명을 했다고 한다. 네 번째는 남부기시의 누나가 출장을 왔을 때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한다. 그날 밤은 같이 저녁을 먹고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다. 이런 우연이 몇 번 겹친 후에야 서로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서로 자주 마주친 탓에 혹시 스토커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상대를 발견하고도 말을 걸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번 더 마주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감이 있다는 우리 숙모 말에 따르면 누나와 매형은 전생의 부부였다고 한다. 그리고 전생부터 연고가 있던 두 사람의 소호령이 필사적으로 우연을 연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야, 지금이 몇 번째 만난 건데 이름 정도는 물어보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끌어내야지. 라며 그동안 누나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내가 하도 신기해서 숙모한테 어떻게 그걸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결혼식 날 누나와 매형이 앉아있는 뒤에서 수호령들이 서로 손을 마주잡고 통곡하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말이 수호령이지 그것도 큰일이지 뭐니. 라며 숙모는 투덜거렸다. 여섯 번째 이야기, 녹음실. 저는 녹음실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우들이 녹음하고 나면 그것을 애니메이션 캐릭터 혹은 영화나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인물의 입모양에 맞추는 일을 하지요. 그날은 태풍이 온다기에 모두들 일찍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간 상태였고 집이 먼저는 녹음실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홈쇼핑으니 심심하기도 하고 녹음실 괴담을 귀가 닳도록 많이 들어봤던 터라 조금 겁이 난 저는 아까 마친 작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분 내외에 애니메이션 하나를 주야장천 틀어놓으니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 문득 눈이 떠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불이 꺼졌는지 온통 어두웠고 영상을 켜놓은 모니터도 꺼진 채였습니다. 그런데 꺼진 모니터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언가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그 소리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분명 멀리서 튀어오는 것 마냥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 소리라기에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겁이 났던 저는 녹음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제가 작업하는 애니메이션에 출연 성우가 있었습니다. 성우의 안색이 무척 안 좋았지만 일단 저는 안심했습니다. 당신이었습니까? 발걸음 소리가 이상하게 스피커에서 난다 싶었는데 큐건에서 헛소리를 들은 모양입니다. 무서웠는데 다행이네요. 라고 하자 성우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있는 제 짐을 챙기더군요. 왜 그러냐고 묻자 성우는 빨리 이곳을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건물을 나와서야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우는 놓고 간 물건을 찾으러 스튜디오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서울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물구나무 선 채로 당신이 있는 녹음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혼자 녹음실에 남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자취괴담. 이 이야기는 국내 괴담으로 떠도는 이야기인데 실제 확인은 어렵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한 2년 전 혼자 살 때 꾸었던 꿈 이야기입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던 저는 항상 해가 뜰 때 잠이 드는 편인데 그날따라 밤 12시가 넘자마자 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폰을 보다가 순간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잘 안 꾸기도 하고 꿔도 일어나자마자 까먹는 편이었는데 그날 꾼 꿈은 2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공기, 분위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당시 꿈에서 나타난 곳은 다니던 학교 휴식 시간이었는데 가을 햇볕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익숙한 복도를 따라서 항상 같이 다니던 여자애들이랑 다음 강의실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온통 주위가 밝고 따뜻했는데 친구들이 과제했냐, 이 교수 수업 너무 지루하다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며 제가 제일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느낌이 이상해 뒤를 돌아봤더니
늘 같이 다니던 친구들 말고 처음 보는 여자애가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인 것 마냥 친구들 사이에서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긴 흑발 생머리의 피부도 유난히 하얗고 속눈썹도 길고 정말 너무 예쁜 애였는데 친구들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애들 하는 이야기 듣고 간간히 싱긋하고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그의 외모에 빠져들었습니다. 넋 놓고 걔를 보면서 진짜 예쁘다 하고 생각하는 찰나에 걔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마주치자마자 날 보고 한 번 더 방긋 웃는데 너무 예뻐서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걔의 얼굴만 보고 있었는데 진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너무 예뻤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얼굴이 막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 이상하다고 느낄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살짝 미소 짓고 있던 입꼬리가 일그러지면서 귀까지 찢어졌습니다. 그 예쁘던 얼굴이 한껏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서는 경련하듯이 바들바들 떠는데 핏발이 잔뜩 서서 충혈된 눈으로 계속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에 힘이 탁 하고 빠지는데 이대로 주저앉으면 걔가 나한테 달려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웃고 떠들던 친구들은 어느새 사라졌고 저와 그 여자의 둘만 남은 복도는 시공간이 멈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여느 때와 다름없던 복도였는데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자꾸만 내 몸을 찍어 누르는 듯한 기분이 들고 귓가에는 제 심장 소리와 억지로 공기를 들이켜낸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도망가야겠다란 생각이 들었고 생각이 정리된 순간 본능적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꾸 제 몸에 엉겨 붙어진 누르는 무거운 공기를 발로 차내듯 죽기 살기로 뛰다가 발이 엉켜 비틀거리는 찰나에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의 A가 자판기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살았다 싶어서 걔를 목이 터져라 불렀는데 제 목소리를 들은 A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뒤에서 쫓아오던 여자애를 보고 얼굴이 굳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고꾸라지던 저를 A가 낚아채서 그대로 미친 듯이 같이 뛰었는데 그런데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저와 A는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도 언뜻 본 그 여자애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일그러뜨린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노려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A는 넘어지면서 저한테 숨어 하고 소리쳤고 저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두 팔과 두 다리로 억지로 바닥을 기어 화장실로 숨었고 문을 닫으려는데 그 여자애가 닫히는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저를 잡으려고 휘적댔습니다. 순간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남은 힘을 짜내어 문을 닫았습니다. 쾅쾅 밖에서 걔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데 온몸이 떨리니까 문을 잠그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그고 화장실 칸 안에 기어들어가 숨은 뒤 변기 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줄어들고 곧 조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던 느낌이 들었고 목덜미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여자애가 화장실 천장 환풍구에서 머리만 내놓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나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눈을 한번 깜빡였는데 화장실 바닥에 제가 누워 있었고 7에서 8명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팔과 다리를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어서 꼼짝도 할 수 없었는데 이건 꿈이야. 나 이 꿈에서 못 깨면 진짜 죽는다. 나 이러다가 죽어. 깨야 된다. 깨야 해. 속으로 미친 듯이 잠에서 깨라고 소리치는데 그 여자애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야, 얘 깨려고 한다. 빨리 끝내자. 너 꿈에서 못 깨. 그냥 죽어. 라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원래는 창문 밖에서 가로등 불도 비치는데 방 안이 정말 암흑이었고 그때는 방 안에 한 줄기 빛도 없이 어두웠었습니다. 웃긴 게 저는 분명 꿈에서 깨서 제 방 침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침대랑 벽 사이로 공간이 살짝 보이며 제가 잡혀있던 학교 화장실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귓가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꿈에서 못 깨. 헛수고하지 마. 지금 잠 오지? 잠 올걸. 분명 금방 꿈에서 깼는데도 그 여자의 말처럼 잠이 쏟아졌고 약에 취한 듯이 자꾸만 잠은 오고 몸은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찾기 위해 손을 더듬거렸는데
이대로 잠들면 진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이 잡힐 듯 말 듯 자꾸 손을 벗어나서 당황했습니다. 잠은 계속 쏟아지는데 겨우 정신을 다잡고 손을 휘적거리다 폰을 움켜쥐고 홈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간은 5시 반이었고 카톡을 들어가 아무에게나 카톡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내 상황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자취집이 와이파이를 쓰는데 통화권 이탈의 데이터가 안 잡혀서 카톡이 안 보내지는 거였습니다. 정말 죽는구나 싶어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문자로 들어간 뒤 평소 친하던 학교 선배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전화 좀 부탁드려요. 라고 보냈는데 계속해서 전송 실패가 떴지만 미친 듯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단 보내지든 말든 그냥 무조건 보내자는 생각에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인데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어, 죽어, 죽어. 잠은 자꾸 쏟아져서 진짜 이대로 죽는 건가 했습니다. 그 순간 학교 선배 한 명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안심이 돼서 선배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도 미친 듯이 덜덜 떨면서 그냥 막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나니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던 선배가 괜찮냐며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냐고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그제야 몸이 진정되고 마음이 차분해졌고 그래서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자꾸 잠은 안 오고 핸드폰은 먹통이어서 무서웠다고 말하면서 게다가 원래 이 시간에 가로등 불빛 때문에 방이 환한데 바다 깊은 속처럼 너무 어두워서 무섭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선배가 웃으며 마침 작업할 게 있어서 밤새우고 있었는데 제 문자 보고 놀라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가위 눌린 거니까 진정하고 방불을 켜보라는데 그제야 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방불을 켜고 다시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앉아 전화해줘서 고맙다며 덕분에 진정되었다고 말하면서 눈물 닦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시커먼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빠르게 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꿈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아직까지 저는 제 방 밖으로 나간 그 형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